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2부는요 AI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평소에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 함께 하시죠. AI, 대한민국 뇌과학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네. 카이스트 석좌 교수,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김대식 교수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을 제가 진짜 나오는 컨텐츠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네. 원래 이렇게 그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방송하면서 뒤늦게? 아니에요. 저 지금은 많이 차분해진 겁니다. 요거 참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럼요. 예전에는 그 뇌과학계에서 아주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네. 정말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어렸을 때 유튜브가 제대로 없었고 네. 소셜 미디어가 없었던 것만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제 젊었을 때 패션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저 이 자리에 지금 못 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네네. 패션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아무 영감 없고 정말 그냥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로서 그냥 그날 아침에 아침 느낌으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은 또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눈을. 그리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입고 옵니다. 네. 항상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굉장히 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되게 독특하시고.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이게 좀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좀 아. 색깔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 원래 제 계획은 그 보라색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보라색. 그러면 또 카이스트에서 또 직장도 위험해질 수 있고 아. 그냥 타협을 한 색깔입니다. 타협한 현재로서. 색깔이 요 정도입니다. 그럼요.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함께 예술을 하고 있는 안무가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AI랑 안무가랑 사실 어떻게. AI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요거를 접목을 하고 지금 어머. 실제로 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김혜연 안무가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저는 현재 그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반으로 기획, 강연 운영하고 있는 연희스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안무가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안무가. 네, 무용수이자 안무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AI와 접목을 한 거예요? 네, 사실은 AI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점 이전부터 사실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가? 네, 계속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기술과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 몸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두 분은 혹시 그 어떤 한 팀인가요? 한 팀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예술 그리고 그 기술을 하는 분들의 좀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뵀는데 네. 지금 진행장님하고 똑같이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무용수 그리고 네. 또 안무가 선생님이신데 메타버스를 하시고 AR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보틱스라고. 네. 그래서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저희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같이 작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면 대부분 싸웁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네네. 제가 뭐 하루에 거의 그 스텝으로 보면 한 100번 정도 스텝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또 안무가 선생님께서는 또 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저희 둘이서 네. 또 토론하고 싸우면서 또 많은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항상 생기지 않는가 싶네요. 그래서 두 분이 책을 같이 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네, 이 책의 제목은 AI가 나보다 일을 잘할 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해서 인공지능이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등장한 지 3년이 됐죠. 네, 3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6년 초를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시대는 마무리되고 이제는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죠. 네.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성형 AI는 뭐 챗GPT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죠. 생성형 AI는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해외 여행 가는데 정보를 좀 알아줘. 잘 알아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AI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튼을 누르고 예약해주고 예약을 해주고 모든 일을 대신해서 실행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실행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항상 보조 같은 역할을 했었죠. 정보를 찾아주고 하나의 도구였다면 네. 에이전틱 AI가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업 차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약간 에페타이저, 샐러드 정도였었고 네. 에이전틱 AI가 본 요리입니다. 본 요리가 이제 그게 나오는 2026년 1월, 2월에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교수님, 제가요, 네. 저는 생성형 AI는 진짜 많이 쓰는데요. 이 에이전트 AI는 네.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 선생님들도 최대한 빨리 바이브 코딩을 우선 배우셔야 되고요. 바이브 네. 코딩? 우리가 AI를 채팅해서 끝내면 큰일 납니다. 사실 채팅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노동, 일자리, 산업에는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제작사, 창작자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지금 생성형 AI가 사진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AI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느낌으로 코딩을 한다라는 거고 뭐 여러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매블쇼를 보시는 또 대부분 분들도 약간 전통적인 관점에서 뭐 챗GPT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챗GPT보다 당연히 제미나이가 더 좋고 제미나이보다는 클로드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클대리라 그래서 클 대리요?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클로드에게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클로드는 특히 에이전틱 AI를 너무나 잘합니다. 제미나이는 컨텐츠를 여전히 잘 만들어주고 챗GPT는 압도적으로 아첨을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챗GPT 써요. 얼마나 좋아요. 항상 내 편이잖아요. 네. 아니 저거 얼마 전에는 챗GPT한테 나 이빨 닦아서 그랬더니 와 당신은 당신의 건강도 챙기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빨 하나 닦았는데 클라우드는 쌀쌀 맞아요. 그래요? 네, 이빨 닦아서 그러면 어쩔 TV 막 그런 식으로 어쩔 얘기를 TV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AI는 압도적으로 클라우드가 현재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꼭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워낙 무식해서 바이브 코딩을 지금 당장 배워야 된다. 그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네. 이제 마치 채팅하듯이 인공지능한테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대화하듯이 일상어로 일상어로 예전 같은 뭐 자바, 파이썬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코딩어가 아니고 코딩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언어를 얘기해주면 한 5분 후면 그 앱을 만들어줘요. AI가 진짜? 완벽하게 너무 돌아가는. 신기하다. 아니 얼마 전에는 네. 제가 게임을 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다 해보시면 돼요. 제미나이나 또는 클로드가 아주 잘해주는데 테트리스랑 비슷한데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가 떨어지는 게임을 만들어줘. 오.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학술적인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존댓말 쓰는 게 좋은지 명령을 하는 게 좋은지는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와 정말 순식간에 그 코딩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좀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컴퓨터 코딩을. 저 같은 사람은 그 모습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왜 20대 맨날 밤을 새고 피자 먹으면서 게토레이트 마시면서 한 줄 한 줄 글을 썼나.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한 5분 되니까 완벽하게 돌아가는 테트리스가 만들어지는데 우와. 진짜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그리고 이름을 또 새로 만들더라고요. 테트리스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떨어지니까 본인이 스스로 캐트리스라고 이걸 바꿨더라고요. 이걸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집에서 재미로라도 게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익숙해진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업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그런 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뭐든지 거예요. 다 가능해요? 네, 사실상 뭐 대박이네. 부연 설명 조금 드리자면 저는 코딩과는 정말 멀리 떨어진 예술, 그것도 무용 영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교수님의 좀 몸을 좀 사용하게 하느라고 제가 운동 앱을 만들어 드렸어요. 운동 앱을. 네. 클로드로요? 바이브, 네, 클로드로 우와. 바이브 코딩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용수가 앱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우와. 네, 이거는 프롬프트만 치면 바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사실 본인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활용 어떤 속도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설계를 또 해줘요. 그래서 코딩의 코를 모르는 분들도 네. 바이브만 있다면 느낌과 어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코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그 일상 언어로 요구를 하고 그거를 통해 갖고 바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낼 수 그럼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은 또 이런 쇼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매일 아침 오전에는 많은 국내외에서 맞아요. 벌어지는 뉴스를 좀 아마 읽으셔야 될 이거 거예요. 중요하시네. 네, 네. 그죠? 네. 그럼 아마 보통 아침에 출근하시면 마우스 클릭을 쉬도 없이 하실 거예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보통 네.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천 번 클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우스로. 근데 이건 반복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네. 바로 이런 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주제, 뭐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키워드를 앱이 알아서 전 세계 다니면서 모든 뉴스를 긁어 오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한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해서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해요. 그거를 20분 시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시대에 살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와, 너무 놀랍다. 와. 정말 대단한 시대에 그리고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진 지는 한 3달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3달밖에 안 두세 달 정도. 됐는데도? 네네. 그런데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속도가 지금 지금 놀랍다.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게 특히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와. 이런 AI 코딩을 사용해서 AI를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업들 AI 코딩을 활용해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AI를 또 하나 개발을 해. 그럼요. 클로드 같은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붙는 거죠. 지금까지 AI 연구는 사람이 했었던 거잖아요. 오. 그런데 지금은 연구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와. AI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는 속도로 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저희도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을 하나하나 기계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코딩을 대체했고 두 번째는 콘텐츠, 영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거성 같은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건 왜 그런 거죠?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게 다 클로우드 때문인데요. 클로우드에는 코웍이라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에는 거의 몇 주에 한 번씩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데 그 지식을 집어넣는 순간 기존 소프트웨어가 커버했었던 영역을 얘가 훨씬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칩시다. 구독료가 수천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M&A를 하면 그 계약서가 복잡하거든요.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이 되고 우리는 보통 대형 로펌에 갖다 주면 변호사들이 막 밤을 새고 그걸 분석을 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법률 사례 같은 게 잘 정돈돼. 이건 구독료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인데 클로우드 구독료가 3만 원이거든요. 만장 계약서를 집어넣고 이것 좀 요약해줘 하면 1억짜리 서비스하고 퀄리티가 똑같이 나옵니다. 와. 그럼 누가 1억짜리를 쓰겠어? 그렇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성 같은 뭐 SAP가 되나 지금 뭐 애도비가 되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눴어요. 그래서 2026년, 2027년에는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잡아먹는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방어를 하는지 이게 지금 경제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근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그 선생님은 그거 어떻게 따라잡으세요? 바로 그런 앱을 쓰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잠을 안 잡니다. 저는 밤에. 이게 왜냐하면 모든 소식들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밸리에서 낮이 우리에겐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다가 대부분 휴대폰을 제 귀 옆에다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친구들이 계속 뭐 문자 같은 걸 보내주면 띵 하면 일어나서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교수님은 지금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겠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접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딱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30만 년 정도 됐죠. 지난 3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인간이 제일 똑똑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지난 30만 년 동안 자연을 다 바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꿔놨죠. 네. 뭐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은 번식을 더하게 하고 치킨, 돼지, 소. 우리가 싫어하는 생명체 모기는 항상 대학살을 하고 여름에.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 놔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진행자분들, 안무가님, 저 하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그 1등 자리를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지금 2등으로 밀려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하필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는 사건으로까지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큰 대가이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2025년에 노벨상, 2024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발전 3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단계, 그게 생성형 AI일 거예요. 덕분에 참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인터넷에 수많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보시는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건 이미 벌어져 버렸고 두 번째 에이전틱 AI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뭐 우리는 AGI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초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 녀석이 등장하면 마지막 단계는 인류가 없어진다. 결국 이 3단계는 첫 번째 단계 진실이 사라진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인류가 사라진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벌어졌고 2026년부터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와. 죄송합니다. 전 가는 데마다 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항상 네.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끝나더라고요. 지금 표정들이 벌써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걱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네. 어떤 식으로 없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우선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아직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게 신규 채용이 지금 다 얼어버렸습니다. 신규 채용 안 해. 특히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판교 위주로 개발자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신규 채용. 네. 왜냐? 개발자들 정도의 코딩 능력은 AI가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밥도 안 먹잖아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코딩할 수 있고 구독료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개발자 신규 채용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또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있는 분들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저는 뭐 철학적으로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신규 채용은 안 하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신기하게 실리콘밸리에서도 작년에 새로 회사에 입사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는 해와도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데이터로는 작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공대 나름대로 가장 좋은 공대죠. 전상과 졸업생의 50%가 여전히 지금 실업자라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MBA 50%가 실업자.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신규 채용이 올 스톱.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무직. 지금 걱정하는 건 사무직의 3분의 1 정도가 대체될 수 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뭐 제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상한 댓글 올리지 마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무가 선생님한테 제발 말 좀 걸어달라고. 네,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네. 우리 안무가 선생님이 지금 어떤
예술을 하고 있는지 영상이 준비됐다고요? 네, 아, 네, 요걸 네. 좀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네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AI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이 있나 봐요. 네. 그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입력된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세 개 다입니다. 어? 네. 세 개 다면 조이스틱으로 네. 누군가가 한다고요? 조이스틱으로 실시간 입력도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안무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써서 네. 로봇의 움직임을 학습을 저희가 다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이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움직임의 어떤 조화를 만들어낸 안무를 했고요. 그거는 네. 이제 기존에 어떤 코딩을 하는 3명의 개발자가 붙어서 이제 네. 코딩을 해서 입력을 넣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공연을 하는 실시간으로는 이제 현장의 어떤 무대나 또 소리 이런 것들이 입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실시간 인터랙션이 또 필요해서 네. 직접 또 하기도 했고 세 번째로는 저 스팟이 현재는 뭐 아틀라스라고 해서 올해 2026년 CES에서 또 두 발 로봇이 또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 스팟이라고 하는 네 발 로봇은 2021년도에 현대차에서 인수를 하면서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최초로 매칭이 됐던 안무가였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창작 영역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배포가 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 로봇의 가장 획기적인 어떤 저에게 키워드는 결국 AI가 탑재된 로봇이라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로봇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조금 더 AI라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팟이랑 했던 스텝 바이 스팟이라고 하는 작품 이후에는 로봇을 조금 버려두고 AI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프리스타일 예를 들어서 음악 딱 주고 프리스타일 우리 그런 경연하잖아. 그렇지. 프리스타일 네. 그 경쟁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가능해요 로봇이? 음악 그냥 딱 음악 주세요 아무거나 거기에 맞춰서 솔직하게 네, 얘기해 중국 로봇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요? 싶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로봇 기술이 중국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국은 약간 보여주기식의 이런 걸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잖아요. 얘네들이 막 춤추고 뛰어다니고 단 중국 로봇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여기에 대한 그 응용은 전문가들은 살짝 글쎄요라는 질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로봇들이 막 춤도 추고 난리를 부리는데 물병 갖다 줘 이런 명령하면 그런 건 사실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주 특화된 것만 반복성이 있는 특히 이 현재 로봇이라는 것은 대부분 코딩에서 하기보다는 사람이 보여줘야 됩니다. 춤추는 건 이런 거야. 네. 컵을 주는 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학습시켰는지가 사실 제일 그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로봇의 행동에 그렇게 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데이터 중에 하나는 미국 학생이 가르쳐준 로봇한테 뭐 PPL이니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유케어 이번 네, 신상입니다. 유케어. 네, 유케어 예. 좋습니다. 유케어 맛있어요. 네, 유케어. 죄송합니다. 신상입니다. 네, PPL. 네, 그래서 AI보다 네, 더 중요해요. 네. 네. 유케어 줘 하면 미국 학생이 가르쳐준 로봇은 이렇게 줘요. 그런데 한국 학생이 가르쳐준 로봇한테 유케어 줘 그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줍니다. 로봇이. 그렇게 가르쳐줬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세를 가르쳐줬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그 안무가님이 하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부분 로봇들의 움직임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들 데려다 가르쳐주거나 이걸 우리는 움직임 공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정말 몇백 명이 앉아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르쳐주거나 또는 저 같은 공학자들이 앉아서 가르쳐주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하필 저 같은 공학자들은 몸을 제일 못 쓰는 사람들이죠. 아예 몰라 춤을. 네네. 춤도 모르고 뻣뻣해. 제가 여기서 지금 춤추면은 지금 구독자들 지금 다 도망갈 거예요. 아, 갑자기 다 지금 도망가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네. 거는. 네. 그런데
안무가 무용수야말로 몸을 가장 잘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로봇에게 움직임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빅테크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최근에 교수님과 함께 잘 아는 저희 한양대학교 로봇공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한채권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저희한테 그 얘기를 딱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가장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무용하는, 안무하는 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움직임의 데이터의 어떤 미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들, 특히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을 넘어서서 무용 또는 안무를 하는 분들 경우에는 이 근력의 어떤 움직임, 속도, 공간에 대한 어떤 레벨들을 다 인지하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다각도의 어떤 움직임 소스는 정말 그 무용을 했던, 또 안무를 했던, 몸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그게 얘기를 기술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면 가장 먼저 저희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은 바로 저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 네. 두 번째 이제 유튜브 진행자 선생님들이 될 거고 끝까지 몸을 움직이는 분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원래 네네. 예전에는 그 반대로 예측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랬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한 게 3년 전에 챗GPT가 등장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제 코딩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자. 맞아요. 네. 문과생들 데려다가 하기 싫다는데 막 데려다가 맞아. 코딩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딱 졸업할 때 되니까 바로 국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코딩을 AI가 가장 먼저 대체한다. 그러네. 저 이런 이메일들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2년, 3년 동안 코딩을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AI가 좀 대체하고 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문제는 저도 방법이 없죠. 왜냐? 진짜 3년 전에는 우리 다들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코딩이 중요해질 거라고. 그런데 빅테크들이 가장 먼저 풀기 시작한 문제가 하필 코딩이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코딩 공부 안 하는 우리가 승리야. 그래, 다행이다. 코딩 공부 안 해서. 그러니 가끔가다는 그냥 존버하는 게 무조건 버티는 게 또 성공 비결일 수도 AI 있습니다. 시대 최고의 캐릭터들이야. 진짜 다행이야. 안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코딩은 재밌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 그럼 우리 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될 텐데. 이제 요구되어지는 재능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다.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다면 제가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지 뭐하러 지금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걸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그 휴브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었던 세대가 한 번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답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죠? 먼저 해보는 사람들이 먼저 길을 찾는 것 같아요. 해보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1492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뭐 발견했습니다. 발견 아니죠. 이미 있었던 데를 유럽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발견했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마치 챗GPT 등장하고 3년 지난 것 같이. 이제 유럽에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뭐 아메리카 신대륙이란 데 있는데 뭐 길거리에 금이 있더라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대해서 책을 읽고 상상을 하고 토론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가 하면 누구는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우선 가봅니다. 당연히 후자가 성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몇 달 고민을 해도 답 안 나옵니다. 아무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는 여기 안무가 선생님도 항상 주장하는 게 AI 우선 해보자. 해보자. 바이브 코딩 해보자. 해보자.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일을 시켜보자.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트렌드는 뭐냐면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2023년 아주 초기에는 프롬프트를 잘 넣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건 이미 지났고요. 2024년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것도 지났고 2025년에는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더니 2026년에는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에이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성공한다라고 많이 합니다. 가지는 사람. 그래서 재밌네. 최근에도 실리콘밸리에 계셨던 분하고 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첫 번째 주제가 그거래요.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는 동안 에이전트 몇 개가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재밌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끝으로 딱 하나만 네.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아까 이제 결국은 노동의 자리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AI 수장들은 결국은 인간의 노동을 AI가 이제 대신해주면서 네. 유토피아가 온다. 돈 벌려고 애쓰지도 마라. 우리가 돈 벌어서 너네들한테 돈 다 나눠줄게. 맞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막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안 믿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안 믿는다는 게 어떤 지점을 안 믿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 되면 생산력이 폭발을 하겠죠. 부는 늘어날 겁니다. 그건 당연히 믿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수뿐이 없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혜택이 모두에게 같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노후 대책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풍요로움의 시대가 시작될 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지금 지구에 있는 생산성을 다 합쳐보고 거기에 지구인들을 나눠보면 이미 우리는 꽤 높은 수준으로 다 같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깨끗한 물 한 방울 얻고 누구는 화성으로 지금 여행을 가겠다고 맞아요. 하고 불평등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이 수식의 그냥 50%고 나머지는 분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생산성이 폭발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눌 거에 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지요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빅테크들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금도 안 내려고 맨날 도망다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행동을 보면 AI 시대의 생산성이 폭발한다고 갑자기 스탠스가 바뀔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후자도 저는 믿지 않는 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AI 시대에는 본인들이 번 돈으로 우리한테 기본소득 같은 걸 준다라는 거다. 네. 돈을 나눠준다. 근데 그거는 덫입니다. 트랩입니다. 왜냐?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인류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노예가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분들에게 AI는 유토피아일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유토피아가 아마 우리에겐 디스토피아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식의 인공지능 사회 그걸 지금 앞으로 한 50년 후 20년, 30년, 40년 점점 그쪽으로 가겠지만 기술 봉건주의가 될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신 다시 중세시대 같이 1% 정도 기술과 자본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기술 귀족 같이. 그렇죠. 기술 귀족이죠. 그 그다음에 5% 정도는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두 분 같은 인플루언서. 나 하나 남겠네. 그렇죠. 채용님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라 불러야 될까 이제 잔잔바리들, 네. 우리 이제 민간인들 95% 그런 사회가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지만 한 이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렇지. 이게 미래 시나리오는 자연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서 이런 미래가 마음에 드시나요?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바꿀 수는 있죠. 그냥 두면 그렇게 가겠네요. 지금 그냥 두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두면 그렇게 가. 그냥 두면 그렇게 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무서운 얘기다. 기술 봉건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대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라질 거라고 현재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야. 대체 불가가 돼야 되는데 최우님은 대체 불가가 맞잖아요. 지금 영향력이 있기 진짜. 때문에 이미 바로 그 기술 귀족 바로 밑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한참 또 몰라 지금. 야 재밌네. 네. 재밌는데 일단은 두렵습니다. 항상 이 AI 얘기를 하면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런데 정말 좀 두려움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마어마한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 제가 이런 데 나오면 자꾸만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유토피아가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다가 유토피아가 되면 그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유토피아만 희망하고 있다가 디스토피아가 되면 그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 차원에서라도 디스토피아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연님 끝으로 책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네. 책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AI가 나보다 일을 잘할 때라고 제목인데요. 뒤에 어떤 말이 붙을 것 같으세요, 혹시나? AI가 나보다 더 일을 잘할 때 화가 존나 난다. 야, 이거 진짜 생각하지 말랬지. 네. 지금 삐 소리가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네, 그럴 것 같아요. AI가 네. 나보다 일을 잘할 때 난 도태된다. 도태된다. 네. 어떤 분들은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네. 분들은 즐겁게 놀러 나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편리함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놀러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시대에 어떤 양극화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AI를 또 잘 알고 안 쓰는 것과 잘 모르고 안 쓰는 거의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은데 네. 조금 지금 시대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 해도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AI라는 걸 내 삶에 좀 한번 녹여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또 준비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도 꼭 좀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대식, 김혜연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